남자와 대뜸 결혼시키셨어요. 부모님은 그저 집안에 돈이 많은 남자니 저를 굶기지는 않겠다 싶어 그렇게 시집을 보내신 거였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은 척 차를 타고 입고 다녔던 옷들 모두 자기 매형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누나는 정말로 시집을 잘 가서 돈 많은 매형에게 한 가족이 빌붙어서 돈 있는 체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알아봤자 이미 결혼을 해버렸으니 물을 수도 없어 그냥 분수에 맞게 살자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있는 체 하고 싶어서 저는 자기 매형네 공장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자기는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며 매번 매형에게 돈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모를까 매번 망해버리기 일쑤였죠. 그러니 빌려간 돈들도 갚을 능력은 없고 자기가 갚을 생각도 안 했어요. 다음 사업에 성공하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다며 큰 소리만 땅땅 치는데 그 사람 누나의 생각은 다른지 빌려간 돈을 제 월급에서 까서라도 조금씩 받아야겠다면서 매달 월급의 반을 가져갔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그렇게 홀라당 반을 가져가 버리니 고작 저와 남편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냐면서 저를 타박하는 걸 넘어서 손까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울면서 맞기만 하다가 점점 악에 받쳐서 한 대 맞으면 저도 어떻게든 한 대 때려주고 소리를 지르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남편이 잠잠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5년을 넘게 살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차마 손은 안 올리겠지 싶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평범한 집처럼 살 수 있었네요. 거기다가 쌍둥이를 임신했던 터라 다른 임산부들보다 배로는 힘들어서 배만 볼록하니 나왔지 다른 곳은 뼈가 드러나 보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남편도 짠했던 건지 소리도 안 지르고 가끔씩 저 먹으라고 과일들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편하게 있으니 계속 임신한 상태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는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은 태어났고 첫째는 참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 후로 집에 오니 아이들이 생겼다는 것 빼곤 다시 원상복귀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아이들이 운다며 빨리 달래지 않고 뭐하냐고 온갖 성질을 부려댔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생떼 같은 아이들을 맡겨두고 일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들 한번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채 돈 벌기 급급했죠. 거기다 둘째는 원체 몸이 약하니 어쩌다 일을 쉬는 날이면 둘째만 데리고 병원을 가고 둘째에게 먹일 약을 지으러 다녔었죠. 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 초등학교 입학을 딱 2달 앞두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두고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도 이제 눈치라는 게 생길 나이라 시어머니도 저도 남편도 모두 둘째가 세상을 떴다는 것을 첫째에게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눈치를 챘는지 둘째는 이제 못 보는 거냐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찡해져서 첫째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신 놓은 사람 마냥 첫째만 보면 하필 또 쌍둥이라
얼굴만 봐도 먼저 보낸 아이가 불쑥불쑥 떠올라 첫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그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갈수록 뼈에 살가죽만 간신히 붙어있는 수준으로 마르자 남편도 걱정이 된 건지 잠시 일을 쉬라면서 먼저 말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남은 아이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지 일을 하다 말다를 반복하던 남편은 처음으로 2년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은 영 못마땅했던지 시어머니는 1년이 지나자 저는 집에서 뭘 하는 거냐며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잔뜩이니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들에 몇 달을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저도 일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시누이네 공장으로는 절대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죠. 남편도 그동안 자신이 한 짓들이 있으니 조용히 제 말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번화가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을 쉬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년을 가까이 일했으니 일은 금방 적응하고 꽤나 일을 잘해서 사장님께서 돈도 매번 넉넉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돈 쌓일 날이 없던 통장에도 차곡차곡 돈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돈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계속 압박을 받기도 했었고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증도 비슷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넉넉하니 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걸 넘어서 과외고 학원이고 다 해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거기에 부응하듯 늘 상위권의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었고 이제는 그게 제 기쁨이 되었었죠. 그러던 중에 몇 년을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이제 자기 몸도 좋지 않고 자기 자식들도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다면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이 들 대로 들어버려서 조금 섭섭해졌었지만 제가 뭘 어쩌겠나 싶어 가게가 언제쯤 팔리려나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팔리지 않아서 사장님도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원래는 가게를 팔고 난 돈으로 제 퇴직금까지 챙겨주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팔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시자 사장님께서 혹시 싸게 해줄 테니 이 식당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에 어안이 벙벙하여 얼마쯤에 파실 생각이냐고 물으니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가게를 인수하고도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을 정도여서 저도 몇 분을 채 고민하지 않고 덜컥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순식간에 가게를 인수하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저는 어엿한 식당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장사도 잘 돼서 혹시나 장사가 안 될까 했던 걱정은 다 쓸데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들도 워낙에 성적이 좋았었으니 입시를 준비할 때는 부족함 없이 지원해서 아들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 인생은 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돈도 넉넉하게 벌고 있으니 걱정거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담배를 입에서 떼지 못하던 사람이라 폐암에 걸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못해준 것도 많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이제 막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남편은
6개월 정도 남았다는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3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도 아들과 그다지 살가운 관계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대학교에 가고 나서는 더 심해져서 저는 어디에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는 핑계로 이리저리 말을 걸고는 했지만 그것마저도 5분을 넘기지 못하고 뚝 끊어지기 일쑤였죠. 심지어는 갈수록 더 쌀쌀 맞아지더니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겠다며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집마저 나가면 정말 되돌릴 수도 없는 관계가 될 것만 같아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며 못을 단단히 박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들은 일주일의 절반은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디서 뭘 하다가 오는 건지도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 가방을 빨아주려고 가방에 있는 쓰레기들을 꺼내는데 이상한 책자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경같이 생겨서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가 싶었는데 내용을 읽어볼수록 사이비 종교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심각해져서 읽고 있었는데 마침 집에 들어온 아들이 제가 읽고 있는 것을 휙 낚아채듯이 빼앗더니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냐며 화를 버럭 내질렀습니다. 저도 아들이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건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자는 뭐냐며 추궁했어요. 그러니 아들은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며 전화며 수없이 해보았지만 답은커녕 아예 차단당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군대를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연락도 못한 채로 살았어요. 저에게 참 가족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자 결국엔 아들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아들마저도 제 옆에 있어주질 않았으니 다 무소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어놓은 돈을 조금씩 떼어 여기저기 복지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아들이 떠나고 난 뒤로 꾸준히 7년을 해왔습니다. 혹시나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아이들은 가게로 불러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옷차림이 남루한 어려 보이는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남자 쪽은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도 푹 숙이고선 어두운 분위기를 숨기지 않고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음식값을 낼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어 몰래 도망가도 모르는 척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흘깃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만 음식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7년 전 사라진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손을 부여잡고 어디 있다가 이제서야 왔냐며 눈물을 펑펑 흘려댔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안절부절 못하며 잘못 본 거라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다가 아들도 결국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졸업하고 1년을 넘게 취직도 못하고 알바만 전전하는데 우연히 제 가게 근처에 왔다가 멀리서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며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들에게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제 행동들이 미워지면서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기부를 하고 있었으니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의 건너편에 앉은 여자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며시 눈길을 주자마자 여자는 단아하게 웃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뵈어서 죄송하다며 아들과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들과 같은 과 친구였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며느리도 사실은 아들이 집을 나와서 자기랑 같이 살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생활 중에 덜컥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졸업 전에 취업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둘 다 취업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듣고 있으니 며느리 쪽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떠냐고 물으니 반색을 하며 좋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식당이 장사가 잘 돼서 2호점도 냈고 옆 가게랑 벽도 터서 그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봤자 식당 일이니 싫어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좋다고 하니 제가 더 얼떨떨해졌죠.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식당 일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일도 빨리빨리 배우니 저도 아들에게 식당 비법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주일 정도는 자리를 비워도 아들이 대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딱 3개월 걸렸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던 아이라 일도 빨리빨리 배우더라고요. 아들이 저 없이도 척척 해내는 모습에 절로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일도 잘하고 손님들에게 사근사근하게 웃으면서 서비스하는 모습에 절로 흐뭇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잘 하다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이 있다며 둘이서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너무 궁금해져서 대체 어딜 가는 거냐며 물었지만 둘 다 멋쩍어 하는 웃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뒤따라가서 확인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웬 허름한 여행사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들도 이제 여유가 좀 생겼으니 여행이라도 가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뜬금없이 며느리가 먼저 저보고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그동안 쉬지도 않고 고생했으니 여행 가서 쉬다가 오라며 등 떠밀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자 비용은 자기들이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미 비행기표랑 숙소도 다 패키지로 예약해놨다면서 자기들이 가게도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마음 편히 다녀오라는 소리에 전날 여행사를 갔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어서 저도 효도라는 걸 한번 받아나 보자 싶어 결국엔 수락했습니다. 혼자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거니 조금 무서웠는데 가이드들도 다 있고 제 또래인 사람들도 많아서 그곳에서 친해져서 일주일을 신나게 놀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 선물들을 잔뜩 들고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가게로 갔는데 무슨 일인지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다고 그새 나태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게 문을 안 열었구나 싶어 저라도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해야겠다 싶어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주방 안쪽에서 웬 처음 보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서 누구냐고 물으니 그쪽이 오히려 더 놀라면서 저더러 누군데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며 여기는 제 가게라고 하니 상대 쪽은 자기가 이틀 전에 잔금까지 다 주고 인수했다는 겁니다.
놀라서 누구에게 인수한 거냐고 물으니 젊은 부부에게서 샀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아들 사진을 보여주니 맞다고 했어요. 기가 차서 다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몇 번의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당했다는 생각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미 가게를 판 돈은 아들이 다 받아서 날라버렸고 아들이지만 고소라도 할 참으로 경찰서에 가니 같이 아들네 집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반년은 넘게 아들은 자기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매번 어물쩍 넘기며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경찰이 알아낸 주소로 가니 저번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간 여행사 건물이었습니다. 어디 잘못된 거 아니냐며 경찰에게 물었지만 주민등록상 여기가 맞다며 일단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가 보니 그곳은 가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7년 전 아들이 빠졌던 그 사이비 종교 시설이었던 겁니다. 2층에 작게 여행사 사무실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이비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정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제 눈앞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왜 여기 있냐면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어딜 나가냐면서 어디 사이비에 빠져서 엄마 뒤통수까지 칠 수가 있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엔 며느리도 있었죠. 며느리는 저와 아들이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는 경찰에게 무슨 일 있냐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가족끼리 해결하겠다고 했죠. 그 말에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우냐면서 몸도 마음도 경건하게 있어야 하는 곳이라며 저에게도 얼른 속죄하라고 방에 가두었습니다. 방에 갇히자 정말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문을 열고 얼른 도망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나가서 말해줄 테니 얼른 도망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이 다 되어서야 건물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사이비 교주의 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사귀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여자가 집에서 나와서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는 것과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던 것도 다 허락해버렸다면서 자기도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 짓들을 했다면서요. 그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기가 이상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런데 이미 발을 빼기에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함부로 나가겠다고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눈치채고 제 가게를 자기에게 바치면 놓아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저를 본 면목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그 종교를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에 수락했고 반년에 걸쳐서 제 가게를 빼돌리는 계획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혼 합의서를 쓰고 내일이면 이혼도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와서 다 뒤집어 놓았으니 그 여자도 화가 나서 아들이 저에게 몰래 말한 줄 알고 아들도 가둬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들처럼 이상한 걸 깨달았는데 못 나가고 있는 사람 2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들이라도 도망가라며 풀어주어서 저를 데리고 도망친 거라고 했어요. 지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소름이
저절로 돋았습니다. 가게는 잃었지만 아들은 다행히 아직 잃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은 저에게 미안했는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게를 어떻게든 다시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들이 몸성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벌이가 뚝 끊겨버렸으니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얼른 취업을 해서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아들에게 마냥 기대서 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기부해왔던 단체들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 소식을 어디서 들은 건지 단체에서 저를 위한 후원금을 모아 제가 그동안 기부를 해왔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라며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부했던 단체들이 모두 후원금을 모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들만 모아도 1억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돌아오니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혹시나 사이비 사람들이 찾아와 아들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도 이혼하고 사이비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취업 준비를 해서 그런지 1년을 넘게 못하던 취업을 순식간에, 그것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적응도 잘해서 사수에게 칭찬받았다며 저에게 먼저 달려와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그 후로 아들은 같은 회사 직원과 5년 넘게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손주도 낳아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있었던 일들도 다 알고서도 괜찮다면서 아들과 결혼해줄 정도로 마음이 넓더라고요. 덕분에 아들과 쏙 닮은 손주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뛰어다녀서 같이 놀아주기에 제 체력이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할머니 소리를 듣는 게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 사시길